자, 오늘 F. 스콧 피츠저럴드의 위대한 개츠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정말 화려하지만 그만큼 미스터리한 세계죠. 소설 첫 장을 딱 넘기는 순간부터 우리는 한 남자를 둘러싼 온갖 비밀과 소문에 한가운데로 그냥 훅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 소설 시작부터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화자인 닉 캐러웨이가 아주 모순적인 고백을 하거든요. 자신이 경멸하는 모든 걸 상징하는 남자가 바로 개츠비인데 이상하게 그에게만은 예외였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개츠비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까지 상반된 평가를 받는 걸까요? 개츠비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우리를 안내해줄 사람이 필요하겠죠? 바로 우리의 화자 닉 캐러웨이입니다. 이 모든 사건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그야말로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죠. 닉의 아버지가 이런 조언을 남겼다고 해요.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어지면 세상 모든 사람이 너처럼 좋은 조건을 가진 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라. 이 말이 닉의 삶에 아주 깊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는 섣불리 남을 판단하지 않는 아주 신중한 관찰자가 되죠. 덕분에 우리는 그의 눈을 통해서 이 세계의 아주 내밀한 속사정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때는 1차 세계대전의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은 1922년, 바로 그 유명한 제즈 시대가 막을 올린 해입니다. 닉은요, 마치 세상의 끝자락 같았던 고향 중서부를 떠나서 새로운 시작, 그리고 뭔가 뜨거운 에너지로 가득 찬 기회의 땅, 뉴욕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닉이 롱아일랜드에 딱 도착해서 마주한 건 보이지 않는 선으로 아주 명확하게 나뉜 두 개의 세계였어요. 여긴 말이죠. 돈, 그러니까 부가 모든 걸 결정하는 아주 깊은 사회적 균열이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이스트 에그는 대대로 부를 물려받은 소위 오래된 돈, 구부유층의 땅이에요. 아주 고풍스러운 저택에서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살죠. 반면에 바다 건너 웨스트 에그는 갑자기 돈을 번 새로운 돈, 신흥 부유층의 동네입니다. 저택은 엄청나게 크긴 한데 어딘가 좀 모조품 같고 유행을 따라가기에 바쁜 느낌이랄까요? 이 팽팽한 대립의 한가운데 바로 이스트 에그의 뷰캐넌 부부와 웨스트 에그의 제이 개츠비가 서 있는 겁니다. 닉은 먼저 이스트 에그로 갑니다. 사촌인 데이지와 그녀의 남편 톰 뷰캐넌이 사는 저택으로요. 붉은색과 흰색이 어우러진 이 화려한 저택. 겉보기에는 정말 완벽한 행복의 상징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닉은 뭔가 위태로운 균열을 보게 됩니다. 데이지의 남편 톰. 이 사람 돈도 많고 명예도 있는데 닉의 표현을 빌리자면 잔인한 몸에 거만한 태도를 가진 인물이에요. 그 폭력적인 힘이랑 오만함 뒤에는 21살의 영광에 딱 갇혀서 더는 성장하지 못하는 남자의 공허함이 그대로 드러나죠. 그 저녁 식사 자리는요, 톰의 불륜 이야기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데이지가 자기 딸에 대해 이런 말을 해요. 난 걔가 바보였으면 좋겠어. 세상에서 여자가 될 수 있는 최고는 예쁜 작은 바보니까. 와, 이 냉소적인 말 한마디에 화려한 세상 속에 갇혀버린 그녀의 깊은 절망과 체념이 다 담겨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화려하기 짝이 없는 이스트 에그와 웨스트 에그, 그리고 반짝이는 도시 뉴욕. 근데 그 사이에는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합니다. 바로 모든 희망이 재가 되어버린 곳, 재의 계곡입니다. 여기는 부자들이 파티하러 뉴욕 갈 때 그냥 무심코 휙 지나치는 산업폐기물 처리장이에요. 모든 게 잿빛 먼지로 뒤덮여 있고 여기 사는 사람들은 희망마저 재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소설에서는 이들을 재인간이라고까지 부르죠. 그리고 이 음산한 풍경을 말없이 내려다보는 거대한 눈이 있습니다. TJ 에클버그 박사의 낡아빠진 안경 광고판인데요. 얼굴도 없는 이 거대한 눈이 마치 모든 걸 지켜보고 심판하는 신의 시선처럼 이 황량한 계곡을 그저 묵묵히 바라보고 있어요. 바로 이곳 재의 계곡에 있는 한 자동차 정비소에 톰의 정부 머틀 윌슨이 살고 있습니다. 닉은 톰한테 거의 억지로 끌려가서 뉴욕의 한 아파트에서 열리는 그들만의 비밀 파티에 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감춰져 있던 욕망과 폭력이 뒤엉킨 아주 혼란스러운 현장을 목격하게 되죠. 네 번째입니다. 이 잿빛 절망의 계곡과는 정말 극명하게 대조되는 곳이 있죠. 바로 닉의 옆집, 웨스트 에그의 미스테리한 부호, 개츠비의 저택입니다.
매주 밤마다 여기서 정말 환상적인 파티가 열려요. 주말만 되면 갯집이의 집은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변해요. 수백 개의 오렌지랑 레몬이 산처럼 쌓이고 진짜 풀 오케스트라가 밤새도록 음악을 연주합니다. 샴페인은 끝도 없이 흘러나오고 사람들은 그 속에서 현실을 잃고 환상에 흠뻑 취하는 거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 엄청난 파티에 정식으로 초대받은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불나방처럼 화려한 불빛을 보고 모여드는 거죠. 정식으로 초대받은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인 닉은 더 큰 미스터리를 발견합니다. 아니, 이 파티의 주인인 개스비가 도대체 누군지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개츠비의 정체는 완전히 베일에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소문을 만들어내는 거죠. 뭐 사람을 죽였다더라, 전쟁 중엔 독일 스파이였다더라. 이런 온갖 소문들이 그를 현실 속 인물이 아니라 거의 신화 속 주인공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개츠비 서재에서 어떤 손님이 책이 진짜인지 막 확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이 모든 상황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그는 책들이 그냥 장식이 아니라 진짜 인쇄물이라는 사실에 감탄하면서 개츠비를 당시 아주 유명했던 연극 연출가 벨라스코 같다고 하죠. 맞아요. 개츠비의 세계는 모든 게 다 진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편의 거대하고 정교하게 짜인 연극일지도 모른다는 암시를 주는 겁니다. 자, 5번째, 드디어입니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때쯤 닉은 마침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미스터리의 주인공과 우연히 마주치게 됩니다. 닉이 옆에 있던 낯선 남자랑 우연히 전쟁 시절 이야기를 나누게 돼요. 그러다 사실 개츠비를 찾고 있다고 말하죠. 그랬더니 그 남자가 아주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개츠비요. 그렇게 온갖 소문으로 부풀려졌던 신화적인 인물이 이렇게나 조용하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닉은 개츠비의 미소에서 그의 진짜 힘을 발견합니다. 그건 그냥 미소가 아니었어요. 상대방을 완전히 이해하고 믿어주는 듯한 정말 보기 드문 영원한 안도감을 주는 미소였죠. 바로 이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한순간에 무장해제시키는 이 비범한 카리스마. 이게 바로 개츠비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개츠비는 모든 사람한테 옛 친구라고 부르면서 친근하게 다가가지만 사실 자기가 만든 이 화려한 혼돈 속에서 이상할 정도로 혼자 겉돌고 있어요. 술도 안 마시고 마치 잘 만든 연극을 관람하는 연출가처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파티를 그저 지켜볼 뿐이죠. 이 모든 게 그에게는 진짜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파티가 끝나고 닉은 우리랑 똑같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아니, 파티를 즐기지도 않는 주최자라니 이 웅장하고 외로운 쇼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거고 또 무엇을 위한 걸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가 어쩌면 닉이 처음 개츠비를 봤던 그날 밤 그 마지막 장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닉은 어두운 밤에 바다 건너편에 있는 아주 희미한 녹색 불빛을 향해서 간절하게 팔을 뻗고 있는 개츠비를 목격했었죠. 그가 그토록 손에 놓고 싶어하는 저 녹색 불빛, 과연 저건 뭘까요? 꺼지지 않는 희망일까요? 아니면 결코 닿을 수 없는 신기루 같은 걸까요? 이제 그 비밀이 서서히 밝혀지기 시작합니다.